자, 이제 자, 156쪽에 4번 도시개발 조합. 여기 조합할 차례입니다. 조합은 일단 말을 조합이라고 하고 있지만 성격을 법인으로 본다는 거, 이게 출발점이죠. 법인으로 봅니다. 민법상 조합으로 보게 되면은 권리능력자가 아니에요. 법인이 권리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조합은 시행자로서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능력자인 법인으로 보는 겁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는 정비조합도 똑같아요. 나중에 주택조합이 좀 특이하지.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성격법인 똑같습니다. 정확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죠. 회사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정하게 사업을 추구할 뿐이고, 조합원들로 구성되는 사단이지 돈으로 구성되는 재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법인이라고 보시게 되면 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생각해가면서 먼저 설립인가부터 보셔야 돼요. 설립인가부터. 자, 설립인가부터 보시면 4번에 양가 1번, 반가 1번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역 안에 소유자 7인 이상이, 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정권자,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 받는 건데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신청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다른 사람 들어가면 틀려요. 환지에서는 이 조합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환지에서는 땅을 가진 사람이 자기 땅에 대해서 환지를 받는 거잖아. 건물 소유자는 청산받을 뿐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정비법이랑 항상 정비법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정비법이랑 비교해보면 그쪽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에요. 그쪽에서는 주로 건물도 주기 때문에, 여기는 땅만 주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 소유자.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토지 등 다른 사람 들어가면 틀려요.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그 추진위원회 위원수가 5인 이상이, 여기는 7인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5, 7 중에서 여기가 7이에요. 개발법이 7입니다. 황야의 7인 제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은 녹지, 비도시, 변두를 대상으로 황야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정비법 보시면 옛날에 개발된 주상공을 전제로만 하지 녹지, 비도시에서는 못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거기는 황야에서 할 수가 없어. 이미 개발된 곳이라. 여기가 이제 황야의 7은 뭐 옛날 그 영화, 서부 영화. 젊은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이게. 항상. 모르죠. 모르지. 응? 보셨어요? 주말의 명화에서요? 저는 한 3번 본 것 같아요. 4번? 막 총 쏘는 거, 서부에서. 재밌어요,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자, 토지자 7인 이상이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신청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피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있어요. 그게 반가로 3번. 이거 일반 동의. 반가로 3번의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일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유명한 조합 설립인가 동의 요건이에요. 자, 이 정도는 저번에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살짝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 동의 요건을 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때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람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우리 면적 계산할 때, 국유지, 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까요? 아닐까요? 포함합니다. 이게 귀찮게, 그래서 어디서는 포함하고 어디서는 제외하고 하잖아, 이게.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시행자 파트에서는 국공지를 제외한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냥. 그냥 숫자만 나올 뿐이지. 근데 여기서 여기서 주로 물어요. 어디서는 포함 제외인데 도시개발 조합에서 주로 묻기 때문에 잘 나오는 여기서 좀 신경 쓰시라고. 여기서는 국공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기준으로 3분의 2가 됩니다. 전체 면적 기준으로.
그래서 전체 면적 기준으로 봤대 민간인이 하는 것이니까 민간 동의를 먼저 받으면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그 수가 미달될 때만 국공유지 관리청 찾아가라. 이런 식으로 동의 순서를 정해놓는 것이 애초에 사유지만 있다면 동의 순서는 필요 없죠. 전체 면적으로 따지되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아라. 이런 순서도 있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해 두시고. 그래서 국호조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몇 번 물었단 말이에요. 또 사람 수 계산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다면 사람 수 계산할 때 대표자 한 명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유자 수대로 사람 수를 계산해야 될까요? 대표자 한 명? 네. 한 명이지. 그래야 돼. 이건 이론적으로 그래야 돼요. 만약에 땅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땅이 있는데 여기는 단독 소유하고 따라서 한 사람만 인정해주고 여기는 공유자 수대로 인정한다면 그 공유자들이 나중에 의결권을 행사하겠죠? 여기는 한 표인데 여기는 공유자 수대로 100명이 공유하면 100표가 돼. 똑같은 땅인데 대표자 한 명만 인정해야지. 그래야 두 땅의 투표 결과 가치가 평등하죠. 차별이 안 생기지. 똑같은 한 표여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그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는 단독 소유예요? 공동 소유 관계입니까? 구분 소유자. 단독이죠? 공유처럼 보이지만 단독이죠? 그때는 각각이 한 명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단독 소유자니까. 별 얘기 아니죠? 그거. 그리고 동의를 했어요. 철회할 수 있을까요? 동의하고 나서 마음 바뀌면 철회할 수 있다. 동의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철회 자유도 있다. 마음 바뀔 자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의상 철회하라 그랬잖아. 모든 철회 원래. 만약 여기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라면 이미 설립인가를 신청한 후에는 철회해서는 안 돼요. 설립인가 신청 전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로 내지만 다른 데서 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한 동의를 했다. 그 동의 요건을 갖추어서 어떤 행동을 한 이후에는 철회하면 안 돼. 그 어떤 행동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논리. 그러면 자 우리 방가로 4번에 지금 추가하는 것이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봤던 건데 4번에 1번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라. 자체도 지금 포함하라. 2번 토지 소유지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할 때만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 동의 순서, 사유지 등을 먼저 받아라. 또 3번에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라면은 대표자 한 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하라. 소유자로 보라. 한 명만. 다만 집합건물상 구분 소유자는 당연히 각각을 소유자 1명으로 봐야 되고요. 방가로 5번에 1번. 방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니은번도 그 얘기, 2번도 그 얘기예요, 그냥. 조합 설립인가에 이미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그 자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새로 동의할 필요 없어요. 동의한 것으로 보겠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 자의 지위 승계니까. 근데 동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아까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야, 그 얘기. 설립인가 전에 철회한 건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기시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방가로 1번에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에서 이렇게 딱 못 박아놨어요.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따라서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성립하지. 예, 그런 얘기는 당연하고요. 비영리사업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로 2번 등기를 해야 돼요. 설립인가가 있을 때는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립인가만으로 성립한다면 틀려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 등기를 해야 성립하고요. 무엇을 규정할 것이냐. 3번의 이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이 있으면 그걸 빼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비영리니까 민법이. 영리법인은 상법에서 다르거든요.
민법 중 사단이니까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재단 법인 조합 이런 거 다 틀리겠죠. 성격대로 보시면 돼. 자, 이제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가 나옵니다. 조합원이 되는 게 중요하죠. 조합원이 되어야 환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1번 조합원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게 법규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안 돼. 다른 사람 안 돼. 그 대신 토지 소유자라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자도 된다 그랬습니까? 빨리 대답해봐요. 반대한 자. 지금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고 이걸 많이 바꿔서 내려면 마음껏 바꿔낼 수 있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환지에서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돼야지 환지를 받지. 안 되면 못 받잖아요. 조합 설립 찬성만 돼 상관없어. 거주요? 거기 거주할 필요? 없어요. 거기 거주 안 하고 부재라도 상관없어 그냥. 자, 토지 소유자인데 미성년자예요. 됩니까? 네. 되지. 상관없지. 나이 안 들었다고 해서 왜 땅을 뺏겨? 조합원이 돼야 환지 받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지금 수감 중이야. 돼요? 네. 범죄 저질렀다고 왜 자기 땅을 뺏겨?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죄값 치르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없다는 거예요. 뭐 이 미성년자가 되느냐, 뭐 감옥에 수감 중인데 되거나 이거는 임원의 결격 사유로 뒤에 나와요. 임원은 개의적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만 조합원은 결격 사유 없어요. 그냥 누구이기만 하면 토지 소유주이기만 하면 당연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세요. 권리 의무에서 원칙 평등한 의결권.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1인 1표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선거하거나 투표할 때도 1인 1표죠? 네. 재산 과다에 따라서 투표 건수가 달라지는 거 아니죠? 네. 투표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평등한 의결권. 조합에서 권한 행사한다면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면적에 비례하여 가진다 그럼 틀려요. 면적에 비례한다면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죠?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의결권 승계 보세요. 의결권 승계.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토지벌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전부를 일부를 하면 틀려요.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어요. 이게 의결권 승계 규정입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원래는 평등한 의결권이 1인 1표인데 의결권을 승계하게 되면 자기 의결권에 승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몇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예외 규정이에요. 그런데 의결권을 승계하려면 그 사람의 토지권 전부를 이전받아야 된다는 거지. 일부를 이전받으면 당연히 승계가 안 되는 게 일부를 이전받았다면 나머지 일부는 그 사람이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럼 규모가 작아도 그 사람이 행사할 거 아닙니까? 자기 의결권을. 그래서 승계가 안 되지. 당연히 전부를 이전받아야지만 승계해서 행사할 수 있죠. 그 정도 얘기. 일단 됐고 옆에 페이지 2번 보세요. 이제 2번. 이 임원도 뭐 정비조합이랑 비슷한데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 둬야 돼요. 필수입니다. 임원. 자, 우리 조합장은 한 사람만 둬야 돼.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이사감사는 뭐 한 명 그런 얘기는 없고요. 하여튼 2개는 둬야 돼. 감사는 감사기관이고 조합장 이사는 집행기관이고요.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돼. 조합원이 아닌 자는 애초에 임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안 되잖아. 비슷한 얘기입니다. 조합원 아닌 자가 어떻게 임원이 됩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 임원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토지 소유자 중에서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이 얘기는 아까 공유하고 있다라면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을 갖는다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말이에요.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회에서 직접 선임을 합니다. 왜? 중요한 인물이라. 에?
자, 임원의 직무는 간단하게 보시는데요.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을 잘 봐야지. 기억번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래서 한 명이죠.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야.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되는 사람이야. 좋은 건 자기가 다 하네. 조합장이 제일 좋죠? 그래서 이사.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 나눌 뿐 나누어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는 조합장 도와주는 역할로 보시면 돼. 보좌하는 역할.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리을번 보시면 조합장 이사, 집행기관인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많이 났던 질문이죠. 감사가 이때만큼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게 특이합니다. 이때만. 응? 예를 들어 조합장이 자기 부동산을 조합에게 팔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거든요. 자기 부동산을 조합에 판다. 그런데 자기가 소유자로서 당연히 자기가 소유자로서 자기를 대표하고 만약에 조합도 대표할 수 있다라면 뻔하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럼 조합에 그냥 극심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죠. 자기에게 아주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때도 이사가 대표한다면 안 돼. 이사는 어차피 조합장 부하예요. 부하. 한 통속이라고 둘은 감사가 대표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응? 이때만. 또 겸직금지 논리도 뭐 그쪽이랑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어요. 이게 임직원 겸직금지 얘기예요. 응? 한 조합에서. 만약에 겸할 수 있다라면 서로 간에 견제 균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견제 원리가 없어지잖아. 그럼 조합의 이익이 침해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로 조합장이 감사도 겸임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거 뭐 자기가 다 해먹어 하지 마. 친척들까지 데려와서 다 안 돼. 직원도 겸해서는 안 돼. 또 니은번에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할 수 없어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원래 다른 조합이면 상관없거든요. 같은 조합 내에서 임직원 겸직 금지지. 견제 원리 때문에. 다른 조합이면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한다고 두 조합이 상관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조합이라도 이 조합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다라면 만약에 겸임을 했을 때 두 조합이 같은 사업을 하니까 두 조합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또 임원의 결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중개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우시는 논리 똑같아요. 단지 실무법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쪽에서는 집행이 종료로 3년, 여기서는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 숫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얘기 똑같아, 나머지 얘기는. 똑같아서 저는 여기서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이거 자체를 묻는 것보다 공법에서는 워낙 낼 게 많다 보니까 그러거든. 이 임원의 결격사유지 요거를 자꾸 조합원의 결격사유로 바꿔서 들리겠네. 조합원은 결격사유? 없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성년자든 뭐든 글쎄 집행이 종료되는 2년이 지나지 않았든 말든 집행유예 상관없어요. 소유자이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하여튼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나머지 요거는 뭐 2년이나 3년을 외워놨는데 그게 딱 나오니까 맞다 이거야. 임원의 결격사유인데 이걸 조합원으로 바꿔냈는데 모르고. 임원은 하여튼 이런 결사유가 있는 거죠. 뭐 대외적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뭐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때 면회합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그지? 자, 임원 자격상실 5번에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위 사유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결사유에 해당이 됐다면 다음 날부터 자동 자격 상실이지 해임할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 조합원의 경비부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총회도 되고 넘겨보시죠. 총회 대의원에서 총회 의사항이 쭉 나옵니다. 웬만한 건 총회에서 의결해요.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대의원에 보세요. 대의원에 일종의 총회가 국민투표라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투표라면 대의원에는 이제 국회 같은 역할이죠. 총회가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총회라면 대의원에는
조합원들이 자기를 대표하는 대의원 뽑아서 대의원들이 만든 회의체가 대의원이고 총회 권한 중에 일부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근데 이번에 일본 보시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원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임의기관 둘 수 있다. 50인 이상 둘 수 있다. 작년 문제에서는 요 하나만 알면 맞히는 문제였죠. 근데 워낙 이게 특이한데 이런 거 못 맞히면 안 되죠. 왜 특이하냐?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서로 비슷한데 유일한 차이가 요거예요. 유일한 임의기관. 임원, 조합장, 이사감사 둬야 돼요. 필수야. 총회 필수입니다. 정비법에서는 대의원에도 필수야. 비록 거기서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필수인데 여기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는 임의기관. 그래서 개발조합, 정비조합 전체에서 유일한 임의기관이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이거든요. 둘 수 있다. 이거 특이하게 했던 거. 응? 오늘 오후부터 기출문제 들어가지만 기출문제 오후 특강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기출문제라고 해도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 맞히면 합격은 해요. 지금 작년 문제도 이 문제 아닙니까? 요거 하나만 맞히면 안 돼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되지, 이런 건. 근데 기출문제 보면 이상한 것들 많아. 그건 틀려도 되는 문제들도 많다고. 그건 다시 복습할 때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시 안 나오니까 일부러 틀리게 내는 건데 거의 안 나와. 제가 맞추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자꾸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조합 파트 매번 낸다니까요. 여기서 조합 파트 나오면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어떻게 바꿔내더라도. 응? 그래서 뭐 문제가 합격할 수준에 맞는 것은 중요한 거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맞추는 문제들 풀면 그거 맞추면 되는 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예? 근데 공부하는 사람도 심리가 이상하고 이상한 지문 나오면 꼭 그게 나올 것 같아. 이상한 지문 나오면. 응? 아주 중요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건데. 응? 중요한 거라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낯선 게 나왔다면 평상시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 안 한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것도 다 낯설겠지. 그런데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면은 중요한 것은 낯설 리가 없어요. 다 익숙하지. 그런 거 맞추면 돼, 그냥. 이제 여기도 이제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은, 일주일에 5일 평일 강의 중에서 하루 빼놓고 다 5특강까지 하네. 걱정되네, 아주 그냥. 아이고, 요새 이거 참 그리 힘들어. 그래서 또 문제집 하는 것도 이제 초기 원고 이제 완성시켰네, 이제. 3주에 걸쳐서 토일 한 번도 못 쉬었잖아, 지금. 그거 하느라고. 어제 10시 반에 완성시켰나, 그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피곤해 보이죠, 상당히. 네? 애처로워 보이죠, 막 얼굴이. 그렇진 않아요? 뭘 그렇지 않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거기다가 토요일 날도 뭐 특강 있을 때 있지, 또. 그래서 여기서도 고민해, 이게. 그래서 들어가는데, 원래 공법에서는 이 두 가지 다른 과목에서는 필요 없는 여기서는 해야 되는 두 가지 특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체계도고, 체계도 특강 하루 잡아서 하는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쭉 여기다 좀 더 살붙여서 그 체계도 막 전체적 공법에 하도 양이 많다 보니까 이 체계를 잡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하늘의 이 체계를 갖고서 한 10몇 페이지 갖고 하는 거 있어요. 그냥 쫙 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거로 탁탁 정리가 되는. 이것도 그렇고 나중에 여기다 살붙이는 거, 정비에서 살붙이는 거. 다른 과목에서도 핵심 제가 주로 이제 그리는 것 위주로 해서 거기다가 좀 더 내용을 덧붙여 갖고 정리시키는. 그게 필요하고. 원래 한 6월 달쯤에 가면 비교도 갖다 필요해. 비교 특강이. 여러분 비교하는 거 있잖아. 그 수용만 해도 쫙 있고 매수 청구 쫙, 매도 청구 쫙, 채권 5가지 채권. 비교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테마빌라 하면 20몇 가지 돼요, 그것도. 개발부 정비도 서로 조합도 다 같이 갖다 놓고 한 표에 갖다 놓고 비교를 해봐야 돼. 여기서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차이점 이런 거.
개발조합, 정비조합, 주택조합, 정리부터 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효과적인데, 물론 순서는 체계부터 먼저 해야죠. 체계부터 잡고 나서 공부가 된 상태에서 비교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3, 4월 안에는 체계들을 주로 하고 5, 6월 안에는 비교들을 주로 하는데, 지금 신청하다 이게 너무 사람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비교 특강은 반드시 여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체계대로 하는지가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그거 시간이 별로 안 나서 지금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그다음 5월 둘째 주까지 좀 토요일 날 또 그걸 다른 데서 하는데, 무료로 해서 할까요? 여긴 생략할까요? 아이고, 시간이 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4월 안에 한다. 그건 이미 물 건너갔고, 4월은 물 건너갔고, 5월 달에 하려면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무튼 상의를 해보고. 요새 노화가, 피부 노화가 아주 급격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니까? 노화 속도가. 요새는 피곤할 때 삼겹살 먹어도 소용이 없어. 그전에 피곤할 때 삼겹살 먹어주면 싹 개운했는데. 그 정도로 회복이 안 돼요, 요새는. 자, 총회 대의원해 보세요. 대의원에. 자, 임의기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봐요. 지금 읽었던 거 또 읽고 있잖아. 심각해, 이렇게 요새. 심각해. 이게 정상이 아니야 지금. 2번을 읽어야 되는 지금 똑같이 1번. 대의원이 두는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정수의 10% 이상. 최소 너무 작으면 돼. 1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역시 대의원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더 의미가 있는데, 대의원의 권한 보세요. 어떤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느냐. 대의원에는 총회결상 중에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예산 5가지 사항이 있죠. 이것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5가지를 체크하시고 이 5가지를 뺀 나머지 권한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5가지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다른 말로 총회 정권상이라 그래요. 총회에서만 의결을 해야 되는. 그래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같은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 총회 정권사항이 5가지만 있습니다. 정비법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정비법은 대의원의 역할이 좀 더 줄어들었다고 봐야지. 여기는 5가지밖에 없는데, 주로 이거를 독자적 문제로는 요걸 내기 쉽고, 그쪽에선 많지만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5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생각을 통해서. 총회 정권사항 이러면 총회 의결사항 중에 특히 중요하니까 총회에서만 알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정관 변경, 조합의 약속이 정관인데 약속을 바꾼다. 아주 중요한 거지,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 정관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중요한 약속이 헌법이잖아. 헌법 변경할 때, 헌법 개정할 때 국회 의결만으로 안 되죠?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듯이 총회에서만 한다. 또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2계획이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4번째, 임원의 선임. 임원 뽑는 거예요. 임원 뽑는 것만이야. 해임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니야. 대의원도 아니고 조합장, 이사, 감사 뽑는 거. 이거 중요한 걸로 봐서 총회에서만 한다. 조합의 합병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 조합을 어디랑 합병할지, 어디랑 해산할지는 조합의 존립에 대한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총회에서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셔야 돼. 자, 이제 계획 2가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 체계를 잡아두셔야 되는데 조합이 한다는 환지반식은 사업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환지반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세 가지 계획이 나와요. 개발계획 나오죠. 실시계획 나오죠. 환지계획 세 가지 계획만 있어요. 일단 이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계획일 것 같아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내 물건을 어떻게 평가를 받고 내가 받을 환지가 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비부대건 똑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계획이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들어갈지는 입법 정책으로 하기 나름인데 일단 요게 들어가는 게 좀 이상해 보이죠? 이게 총회 정권상에 들어가는 게 이상해 보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개발구역 지정 전에 만드는 것이고 제가 조합은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조합이 있지도 않은데 무슨 조합에서 총회 의결을 통해서 합니까? 이제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해야 정상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 비슷한 정비계획이 아예 그쪽에서는 정비부에서는 총회 정권상에 아예 안 들어가요. 그쪽에 더 많은데 안 들어간다고. 아니 이거 전에 만들어지는데 무슨 총 그런데 이게 특수해서 그래요. 여기서 특수해서. 자, 제가 그거 하나 기억나시나? 자, 우리 개발계획 수립할 때 원래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만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한다면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일반 동의를 받아라 했던 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또 2주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주 전에 했던 거야 이게. 나죠? 아니 이거 자 우리 개발계획 수립할 때 행정계획이라 원래 주민동의는 필요 없다. 그런데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한다면 환지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는데 만약에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환지 방식을 선택해놨다 그러면은 당사자가 나중에 가서 안 하겠다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때도 당사자가 할 때를 대비해서 그러기 때문에 환지 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국가지자체가 할 때는 그 동의 필요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야. 잘 나온 얘기로서 그거 잘 나온다면서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할 때 이 동의를 받아서 환지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그 동의를 못 받았다 했을 때 그러면 위법한 계획이죠.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위법한데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그 동의 요건을 채웠다라면 처음에 받지 않아서 위법했던 그 하자 있는 행위가 사후에 치유가 돼요. 적법한 행위로. 그래서 처음에 동의를 못 받았어도 나중에 만들어진 조합이 총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해주면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안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5가지 외에 나머지 다 없지만 없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계획 중에서 요거다 실시. 요거는 사업 실시에 대한 계획이라 조합이 시행자로서 실시를 하겠죠.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조합원들이 실시할 사람이 아니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신경 쓰겠지 이거는. 그래서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총회에서는 요거는 빠집니다. 5가지만 얘기해요. 그걸 좀 잘 보시면 되고 이게 조합 얘기였고 비교적 개발조합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 됐고 조합 됐고 이제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시면은 이번에 도시발사업의 대행이 나오는데 도시발사업의 대행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대행 원래 대행이 대신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시행자가 못할 때 시행자를 통째로 대행하는 게 대행이거든요. 이건 정비조합의 대행이에요. 그쪽이 원조야 원조. 전부 대행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짝퉁성인데 전부 대행이 아니고 원래 대행은 전부를 대행해야 되거든. 이거는 일부 대행이라서 정비법이랑 다릅니다. 우리 정비법에서는 제가 1, 2월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빼놨던 거지. 정비법에서는 전부대행이라고 해서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잖아. 민간 시행자가 못할 때 공공이 그 민간 시행자를 공공이 대행해 주는 걸 얘기해요. 여기는 일부 대행이라고 해서 공공이 사업하는 것 중에서 민간인이 잘하는 일부만 민간인에게 대행시키는 걸 얘기해요. 완전히 반대 경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 잘하는 분은 민간에게 잘 맡긴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번에 누가 공공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자기가 하는 사업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행하는 사람이 민간주택건설사업자. 주택부서 주택건설사업자라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얘기하거든요. 이 민간인에게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공공이 민간인에게 일부를 맡기는,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맡기는. 무엇을 대행을 시킬 수 있느냐? 방가리 5번에 1번 대행사업의 범위를 보시면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상상하시면 돼요. 1번 실시설계. 여러분 지금 공공이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 공공이 한다면 행정청이 한다면 공무원들이, 공사 등이 한다면 그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실시 설계를 잘할까요? 아니면 민간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설계 잘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행사업의 업무로 느낌 잡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각종 공사는 그 사람들이 잘할까요? 민간 건설회사가 공사 잘할까? 아니 공공기관이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공사를 한다면 글쎄 이렇게 막 포크레인 들고 와서 이렇게 잘할까요? 아니면 민간 건설회사가 잘할까? 그러니까 그것도 대행 업무에 2번, 3번이 들어가잖아. 부지 조성 공사가 됐든 기반시설 공사가 됐든 이 공사도 민간 전문기관에 맡기면 더 잘하니까. 토지 분양? 당연히 민간이 잘하겠죠? 공공기관 다니는 사람에게 토지 분양 업무 맡겨놔봐자 그냥 시간만 보내고 봐라. 분양 안 되든 월급 잘 나오고 잘 쉬어 그 사람들은. 시내 직장이라 그러잖아. 예? 민간에게 맡겨놔야 이 실적에 따라 막 그냥 수당을 챙기니까 아주 상냥하게 그냥 막 적극적으로 하지. 예? 이걸 민간에게 잘하는 부분을 민간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다른 건 대행 못 시켜요. 이렇게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돼. 자, 이제 옆에 페이지 실시계 봅시다. 자, 이제 불효서 여기까지 시행자가 끝난 거예요. 이제 대행까지 해서. 그럼 실시계 파트 들어가면 별로 할 거 없어요. 시행자가 실시계 작성해서 인간은 시정권자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하다면 지구단위 계획이, 여기에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니까 개발계획 내용에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정비법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정비계획 내용에 들어가요. 정비법에서는. 그런데 개발법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게 특이해.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요. 실시계획이 좀 특이한 겁니다. 그 정도. 다른 건 별로 할 거 없고. 자, 실시의 작성 보시면 시행자가 작성하겠죠. 실시할 사람이니까 작성은 시행자가 하는데, 그때도 2번에 지정권자가 작성을 직접 한다. 시행자로서. 아니면 나중에 인가할 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의견 듣는 얘기가 나와요. 항상 의견은 대부분이 다 바로 아랫행정청의 의견을 듣는 거죠. 의견 듣고 나서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니고 아랫사람. 그래서 2번에 지정권자가 실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은 인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데 국장이 지정권자라면 바로 아랫사람인 시도지사 대도의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라면 바로 아랫사람인 시장 문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 이런 참 내용도 없는 걸 제가 하는 게 실시에서 문제 내려면 별로 낼 게 없어서 글쎄 이런 거를 막 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리고 방가로 4번 보세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에 들어간다는 게 개발서 특이한 거라니까 이게. 내용은 아니지. 이번에 1번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인가죠. 개발법이니까. 그럼 됐습니다. 넘기시고 이제. 인가한다고 보셔야겠죠? 네. 자, 그러면 쭉 넘기셔가지고 168쪽에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사업식이 나옵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대한 사업식이 나와요. 이제 요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요거 체계 잡을 때도 이 방식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체계가, 자, 여러분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땅은 2땅이 있다 그랬어요.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해도 땅은 2땅밖에 없어요. 자, 우리 수용 사용 방식은 시행자가 취득해서 일반인에 공급하는 게 수용 사용이라 그랬죠? 환지를 일반인에 공급하는 게 총전의 소유자가 그대로 환지를 받으니까.
그럼 여기서 주된 땅이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조성토지라고 했잖아. 조성된 토지 등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목적대로 조성한 땅이니까 이게 주된 땅이에요. 조성하지 않은 상태를 원형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은 두 땅이 존재합니다만 도시발사는 목적대로 조성한 땅, 조성토지. 목적대로 조성하지 않은 땅, 원형지.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땅이니까 손대지 않은 땅을 얘기하지. 이게 주된 땅이에요. 원형지 없어도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선 것이지. 이게 왜 주된 땅이 되냐면은 만약에 산업용 신도시로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시행자는 땅을 산업용 공장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조성을 해서 공급해야지 공장 짓고 목적 달성이 되지. 주거용 신도시 개발이 목적이라면 어느 목적으로 조성해야 돼요?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해서 공급해야지 목적 달성이 되지. 그래서 목적대로 조성한 땅이 수용사용과에서는 주된 땅이 되고 따라서 일반에게 주는 땅이라면 조는 사람 깨우려고 사이렌 울리는 것 같은데. 자, 일반에 주는 게 바로 일반에 공급하는 게 바로 조성토지예요. 그러면 원형지는 일반에 받는 게 아니고 특정인이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땅이 아니지 이게. 원형지는 글쎄 없어도 되는데 만들어진 것이 좋은 땅이다. 이 좋은 땅을 공공위주로 받으려고 만든 제도에 근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왜 좋냐? 값이 너무 싸. 우리 조성 땅은 굉장히 비쌉니다.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옛날엔 신문기사에 나고 막 10배 이상 남긴다 해서 막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취득할 때는, 수용해서 취득할 때는 보상금은 평당 그리고 취득한 상태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할 때는 500만 원 예를 들어. 그 당시 기사라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조성한답시고 막 너무 뻥튀기를 심해서 여기서 돈을 많이 챙기니까. 근데 원형지는 손대지 않은 땅이니까 양심상 그렇게 받을 수가 없지. 물론 원형지 자체는 손 안 대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는 기반설은 당연히 만들어주니까 그죠? 그 정도만 더한 금액이라 이거보다는 훨씬 싸면서 원형지이기 때문에 받은 자가 스스로 개성 있게 개발한다는 것도 장점이 돼요. 없어도 되는데 국가 등이 받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래서 이 틀부터 잡으시고 이게 주된 땅이에요.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해도 주된 땅은 뭐예요? 환지가 주된 땅이 되겠지. 환지. 종전 땅에서 주는 땅 자체가 환지고 또 보류지. 이 두 땅 중에 하나죠? 보류된 땅. 주는 땅이 환지. 주지 않고 남겨놓는 걸 보류지. 주는 땅이 환지. 남겨놓는 게 보류지. 이게 주된 땅, 그렇지 않은 땅. 그러니까 둘로 이 틀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자, 이렇게 틀로 이제 하나하나 구별해서 볼 텐데 수용사용 방식 나오는 거 수용사용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수용사용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시행자의 권한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사업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시행자는 이 사업에 필요한 땅을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시행자의 차별. 제가 이 방식에서는 처음 얘기할 때 돈이 워낙 보상금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공공과 민간 나누고 민간이 차별받는 게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민간시행자도 수용사용권은 가진단 말이에요. 1번에 따라. 그런데 민간시행자가 수용사용을 행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이거는. 조합을 제외한 민간시행자는 차별이잖아. 조합은 아예 시행자가 안 되니까 빠졌을 뿐이고 민간시행자는 이걸 공공으로 바꾸는 걸 더 쉽게 냅니다. 민간시행자는 사업대상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자 동의가 아니고 직접 소유, 그리고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일반 동의와는 다른 예외 중에 하나죠. 숫자는 같아. 근데 일반 동의는 본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직접 소유하는 점에서 엄청난 요건이잖아. 이제 예외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지금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잖아. 이게 이 얘기가 어디랑 비슷하게 나왔냐 하면은 국계법에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할 때 행정청의 아닌 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마어마한 요건 똑같잖아. 3분의 1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1. 소유 같은 취지라 그래요. 이게 민간이라는 차별로 보셔야 돼. 그리고 이때 네모난 2번 보시면 공토법 준용하는 거,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거 따르고
공토법을 준용한다. 공토법 준용할 때 두 가지 특례가 3번이잖아. 준사 특례. 이건 이제 특별 규정이고.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공토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언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이때 공토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수용 사용 세부 목록 고시예요. 요거를 잘 밑줄 그어두시고 공법 4군데 수용 사용 중에서 요것만 특이한 거야. 다른 데라면 언제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보느냐? 보통 사업 시행권을 딸 때요. 이름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사업 시행권을 딸 때란 말이야. 법마다. 근데 여기라면은 실시계 고시가 있을 때 사업 시행권을 딴다라고 했는데 이때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때가 아니에요. 이런 수용 사용도 나중에 비교할 때는 다 넷 갖다 놓고서 이런 차이를 탁탁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꾸 들어두시만 하면 돼. 정리는 나중에 그때 해드리면 되니까. 여기가 이때가 여기만 이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은 개발계획의 한 내용이거든. 우리 개발계획 중에서 박수세단 중에 수용사용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이때를 만약에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볼 것 같으면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봐야 그때부터 수용사용 잘 진행할 수 있는데 가격이 엄청 올라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단순한 필요한 거 수용사용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방식으로서 신도시 개발할 때 크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보상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인데 엄청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을 딱 고시하는 그 순간에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면 가격 올라가기 전이죠. 그때를 기준으로 수용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만 특이하게 땡겨놨어. 워낙 큰 사업이라 여기만. 그래서 여기서 실시계 고시 다른 데와 다 틀립니다. 그러면 2번 재결 신청 기한. 재결 신청은 공토법 규정에 불구하고 공토법은 1년 내라. 그거 안 쓰는 건 똑같다 그랬잖아. 1년 안 쓰고 개발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발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하라. 시행기간 내만 하면 된다. 이건 4군데 다 똑같아요. 여기 이제 시행기간을 개발에서 정해놨을 뿐이지. 요 얘기 수용 사용만 일단 했습니다. 자, 10분 쉰 다음에 다음 또 진행하죠.